아이가 학교 가기 싫대요. 심지어는 유치원도 가기 싫대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서울대 수학과 졸업하고요. 정보통신, IT 업계에서 사실 오래 일하던 사람이어서 교육이라든지 뭐 컨설팅 상담학은 문외한이었죠. 근데 우연한 기회에 멘사라는 이제 국제적인 동호회 조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멘사가 한국에 상륙하던 게 벌써 꽤 됐습니다. 96년도에. 그때 이제 우연히 관여가 되어서 이제 그 창립 활동, 뭐, 그 다음에 초대 사무국장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4기, 5기 회장도 하면서 고지능자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게 되었죠.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고민 상담을 하다가 직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교대역 근처에 사무실을 열고 교육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뭐 좀 잘 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동호인 연합 뭐 요런 정도의 컨셉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능 지수는 조금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지능 검사 종류가 워낙 많아서 몇백 가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멘사에서 얘기하는 지수는 일반적인 지능 지수하고 조금 수치가 좀 달라요. 그 뭐 전문적으로 뭐 표준 편차를 얼마를 두냐에 또 좀 다르긴 한데 멘사에서 얘기하는 이제 뭐 150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웩슬러 지능 지수로 보자 한 1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희소한 아니면 뭐 검증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50명 중에 1명 정도는 가입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게 국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전 세계 한 100여 개 국가의 회원이 깔려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가입해서 이제 올리다 보면은 이제 어느 나라 가도 이제 멘사를 만날 수 있다. 뭐 나 같은 회원이니까 뭐 좀 나와서 얘기 좀 하자. 뭐 이럴 수 있는 가능성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시소한 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좀 퍼즐, 게임 이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호사가 취미가 좀 있고 그리고 외국 문화에 대해서 호기심이 강한 뭐 그런 사람들의 집단. 괴팍하죠. 뭐 무슨 동호인 활동하는데 뭐 시험 봐가지고 뭐 2% 안에 들어야 돼요. 이런 게 좀 다소 뭐 좀 특이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뭐 우수한 사람들의 집단, 검증된 집단 절대로 아닙니다. 그 소위 뭐 덕후 기질이 강한 사람들의 모임이 좀 더 가깝습니다. 임원을 할 적에 이제 국제멘사하고도 많이 교신을 했거든요. 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 어떻게 대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쪽에서도 그렇게 과잉해가지고 뭐 무슨 천재들의 모임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좀 맞지 않으니 2%라는 이제 비율을 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150은 이제 웩슬러로 150은 굉장히 높거든요. 0.1%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야 뭐 1000명에 하나 뭐 2000명에 하나 그런 수준이니까 그렇게 자꾸 오해를 일으키니까 2%라는 말을 주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그 이사회에서 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싫어하더라고. 그 약간 사람들이 오해를 즐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고, 뭐 심지어는 뭐 10대 후반, 뭐 20대, 30대 정도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그 사람들 탓이고요. 뭐, 우리가 굳이 뭐,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뭐,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그거를 홍보, 이렇게, 뭐랄까, 채널이 약간 문구 같은 거를 좀 바로잡자는 제 얘기는 사실 묵살되고,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검증된 집단이라기보다는 아주 재밌는 걸 즐기는 집단. 그렇게 보는 게 사실 정확합니다. 근데 뭐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는 그거를 뭐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멘사에 그 방송 쪽에서도 되게 많이 접근하거든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 혹은 뭐 퀴즈 좋아하는 사람, 퍼즐 좋아하는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뭐 그런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도 사실은 이해관계가 맞는 거죠. 약간 좀 천재들의 집단하는 게 방송 홍보할 때도 도움이 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좀 그렇습니다. 현실은. 제가 이제 거의 한 뭐 그 사무국장, 뭐 회장 또 연임, 뭐 고문 뭐 이런 것들에서 한 10년 정도는 그때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많이 했던 일이 이제 매달 들어온 신입 회원 오리엔테이션을 거의 10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회원으로 들어온 사람들 대략 한 2,000명 정도를 이제 제가 하는 신입 회원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주관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를 봤죠. 그랬더니 대충 10%에서 15%는 실제로 꽤 우수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이제 의대를 다니거나 의사이거나, 그다음에 소위 로스쿨 다니거나 변호사인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학원 석박사 받았거나 교수인 사람도 있고, 그게 대충 비율로 따지면 한 10%에서 한 15%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무작위로 사람을 모아놨는데 10% 15%가 뭐 소위 3대 전문 직업인 뭐 교수, 변호사, 의사라면 이 집단은 확실히 다르네 이렇게 생각될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은 나머지 사람들은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학력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뭐 아니면 대학 아예 안 갔어. 뭐 아니면 뭐 고등학교 중퇴했어. 뭐 저는 초등학교 중퇴자도 봤으니까 뭐 그런 분도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공부 잘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보장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근데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직업을 바꾸게 된 이제 말하자면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그 회원으로서 만나 본 사람 중에 가장 우수한 사람은 한 사람 기억하는 사람. 지금은 이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과학고 나오고 전공 분야도 물리학에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언젠가 뭐 철학을 한다는 얘기도 있다가 지금은 오히려 이제 첨단 분야 중에 그 단백질 3차원 접힘 뭐 이런 분야가 있어요. 뭐 그런 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영역을 넘나드는, 그래서 뭐 영국에서 유학해서 학위 받고 미국 보스턴으로 가서 포스트닥 하고 그다음에 칼스테에서 강의도 좀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전남대학의 교수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보니까 그 형제들도 다 뭐 의사예요, 뭐예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혼자 공부했더라고. 뭐 혼자서 막 파고 들어가지고 뭐 당연히 사교육도 안 받은 것 같고 뭐 그리고 뭐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진짜 뭐 하루 종일 일해야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런 이제 부모로부터의 뭐 교육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뭐 그리고 자기도 한때 게임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뭐 연속으로 40시간 잠도 안 자고 밥 다 먹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틀 지났네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할 것 다 하고 대단히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몇 사람 이제 본 적 있어요. 뭐 그리고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텔레비전에 걸핏하면 나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텔레비전에 나갈 땐 좀 약간 그 멘트들이 조금 과장돼가지고 저거는 좀 심하지 않나 뭐 그런 적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중적인 관심은 정말 특이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관심이 있어 하지만 멘사는 사실은 뭐 50명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같이 지냈던 친구 중에 쟤는 진짜 좀 특이하네 한 친구들 중에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마 만나봤을 것이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 뭐 전교 1등을 한다든가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당연히 뭐 소위 뭐 명문대학 혹은 뭐 요새 그렇게 난리를 치는 뭐 의과 혹은 뭐 의학 전문 쪽에 뭐 그쪽에 간 친구들도 상당수 있긴 하지만 오히려 뭐 8, 90%는 별로 뭐 공부 열심히 안 했어요. 우리 멘사 회원들 중에 사실은 게임 회사 직원이 꽤 많았어요. 말하자면 프로그래밍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 프로게이머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멘사에서 자원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유럽계 트레이딩 투자 전문 트레이더로서 꽤 성공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게임 선수였는데 프로 게이머였는데 직업이 싹 바뀌어가지고 전문 증권 트레이더를 하고 있다. 순간적인 판단력이랄까, 그 순발력, 그리고 뭐 뭔가 이렇게 결정을 탁 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아마 필요했던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책을 번역한 거죠. 멘사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80%, 90%가 학업적으로는 별로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상태다. 근데 잘 들여다봤더니 머리는 진짜 좋은 것 같다. 그럼 이런 모순이 왜 발생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러던 차에 우연히 뉴스위크 특별판, 그러니까 교육 특별판이라는 게 서점에서 제가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그냥
두 권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이제 뽑아가지고 샀죠. 사서 이제 재밌게 보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영재 아동에 대한 그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책이 하나 소개되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출판사에서는 영재 공부란 이름으로 실제로 이제 번역 출판돼 있어가지고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게 원제가 이제 Guiding the Gifted Chil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읽어봤죠. 그리고 이 책이 멘사회원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에는 이제 요약해서 게시판에다 조금씩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요약해서 좀 올리려다 보니까 다시 두 번째 읽으니까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말하자면 처음엔 너무 일반적이잖아. 이거 뭐 너무나 뭐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교육적인 그 일반론 같이 보이네. 뭐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야. 그렇게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꼭지씩 좀 말은 번역인데 번역하면서 약간의 뭐 제가 경험한 것도 좀 섞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한 꼭지씩 올리고 한 2년 정도 지나가니까 한 거의 80% 정도의 내용을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규모 출판사에서 자기 책을 하나 뭐 좀 좋은 거 뭐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추천을 했죠.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한 80%는 번역해 놓은 셈이다. 그랬더니 그럼 정식으로 한번 번역 출판을 합시다 해가지고 그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쓰니까 그래도 뭐 그 나름대로 영재 교육에 대한 꽤 미국에서는 중요한 책으로 인정받는 책을 번역을 했더니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저한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댓글 달아줬어요. 처음에는 또 이제 누군가가 와서 우리 사이트에서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네요. 와서 온라인 자문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사업 책임자니까 밖에서 외근할 입장은 아니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컴퓨터는 켜놓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그거야 잠깐 댓글 달아주면 되겠네. 그렇게 시작했는데 댓글이 점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 똑똑한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들이 너무 고민이 심하네. 그 엄마들이 뭐 우울증을 약을 먹어야 될 처방받아서 먹어야 될 정도 되게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힘들긴 힘들죠. 나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도 꽤 속을 썩여드렸는데 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한번 만나주세요. 뭐 통화를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민 상담을 하다 보니까 1시간 반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직업이 돼버린 거죠. 직업이 되어서 뭐 지금 1년에 대충 한 800가족 정도 만나는 것 같은데 우리 사무실에서만 그러면 매년 이게 제가 상담 건수가 사례가 너무 많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사례도 제가 듣게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부터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데 많이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이게 좋겠네요, 저게 좋겠네 했더니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좀 그나마 좀 큰 사고는 막았어요. 아니면 뭐 수습이 됐어요. 아니면 효과를 봤어요. 뭐 이런 게 자꾸 생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해드릴 말씀이 생기는 거죠. 그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지능 지수, 지능 검사에 대한 공부도 제가 원하지 않죠.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얘기를 잘못하면 이게 상당히 비교육적인 얘기가 됩니다. 옛날에 그 메가스터디의 그 손준 회장도 그런 얘기 얼핏 했었는데 한 8, 90%는 이미 정해졌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뭐 그런 얘기를 얼핏 했는데 솔직히 저는 동의합니다. 아이들의 그 지능지수를 딱 평가를 해보면요. 100이 평균이거든요. 그러면서 쫙 옆으로 퍼져나가는데 이 편차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이게 뭐 실제로 이제 뭐 부분적인 것들은 실제로 실험 데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습 효율, 학문적인 공부를 하던 아니면 어떤 자기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든 그 배워나가는 효율이랄까 속도랄까 능력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능력 차이가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지능 지수로 상위 10% 정도 되는 애들하고요. 평균적인 애들하고요. 차이가 크게 나요. 거의 학습 효율에 있어서 2배 이상 납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해석하면 대단히 비교육적인 메시지가 된다고요. 평범한 아이한테 야, 머리 차이는 별거 아니야. 다 우리의 노력으로 엉덩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꾸 이제 지능 검사를 하고 지수하고 걔네들이 어떻게 성장한 걸 보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지능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절대화. 지능지수가 모든 걸 말해. 이렇게 이제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 차이를 극복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점점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1시간 공부하면요, 이 친구가 2시간 공부해도 좀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평균인 애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로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사실은 진짜 이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되니까 적당히 해,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위 10%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똑같죠. 그냥 놀아도 돼.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하면 어차피 너희는 1등급, 2등급으로 쉽게 갈 거야. 뭐 이런 메시지가 되잖아요. 교육기관에 일하시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야, 머리 차이는 뭐 거기서 거기야. 다 노력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을 좀 이런 측면에서 좀 들여다본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지능지수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목표 설정도 좀 하고, 그런 능력에 따라서 사실은 직업이랄지 아니면 진로 같은 것들도 조정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대학 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고등교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부터가 고등교육이 아니라 대학부터 고등교육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능 하잖아요. 이게 수학 능력 시험이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SAT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Scholastic Aptitude Test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자로서 공부할 만한 자질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미국에서 SAT 나왔을 때 그거 뭐 거의 지능검사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고등교육, 조금 고등한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었거든요. 그럼 대체적으로 전체 인구의 상위 한 20, 30% 정도가 사실은 고등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의 그 객관적인 얘기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거의 80% 이상이 지금 사실은 이렇게 수능 응시자 혹은 뭐 진학률이라는 게 졸업률이 되게 높은 나라니까 고등학교 졸업자의 80%가 대학 진학을 한다. 이건 사실은 좀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고등교육에 진입해서 아니 뭐 나중에 뭐 교수가 되고 뭐 학자가 되는 건 차치하더라도 그래도 대학에서 이제 소위 엔지니어링을 한다든지 뭐 전문가가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사실 20, 30%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말하자면 이제 오랜 이제 학문적 전통에서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0%가 진학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 그 갭, 한 5, 60% 애들은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졸업을 해도 그거에 걸맞는 직업을 갖기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 정도의 일을 하는데 그런 뭐 값비싸고 오래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도 뭐 이제 사실은 의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교육의 굉장히 가치를 이제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아이들한테 최고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한테 상당히 무리한 어떤 공부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이게 가성비가 이게 맞냐 하는 그런 의문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능검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적합한 뭐 이런 정도의 친구들은 뭐 학자가 되기보다는 그냥 전문가가 맞고, 이런 친구는 전문가라기보다는 기술자가 맞고, 이런 친구들이라면 그런 기술자보다는 뭔가 특화된 어떤 기능인으로서 일을 하는 게 맞고, 이런 친구들은 뭔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뭔가 아주 루틴한 일이지만 뭐 그야말로 꾸준하게 자기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좀 더 입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런 것을 사회적으로 제안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니까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얼마든지 사실은 펼쳐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지금의 이 사회의 분위기라든가 또 학력을 중시하는 그 풍토 자체가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고등교육을 받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하자면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뭐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 영역을 찾아 나가겠죠. 뭐 이제 그렇지만 이제 뭐 중등이라든가 아니면 평균적인 친구들이라면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너무 뭐 대학 입시에 몰두할 게 아니라 정말 외국어를 좀 잘 익혀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미리 잘 닦아서 준비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외국에 나갔을 적에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야말로 뭐 4년제가 아니고 2년제든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이 사람이 외국어만 이제 잘 익혀두면 그 나라에 가서는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상당히 고급 직업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꽤 공부한 사람이라도 뭐 사회에 나가서 미적분을 활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미적분을 사용할 사람들은요, 적어도 뭐 공대 교수 정도는 돼야 돼. 예? 말하자면 엔지니어도 사실 미적분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 학자들이 미적분을 이용해서 만든 여러 가지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하면 엔지니어로서 충분히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공부해야 된다. 머리가 좀 낭비잖아요. 미적분까지 공부 안 해도 돼. 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그래도 뭐 해야지 나중에 정보서점도 읽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매뉴얼도 읽을 수 있고 뭐 필요한 경우에 내가 그런 것들을 참조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떤 그런 개념이 딱 잡혀져 있으면 첨단 기기도 내가 다루는데 별 문제가 없어. 뭐 그런 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미적분 이론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시간을 말하자면 특정 외국어, 물론 뭐 영어부터 해야 되겠지만 뭐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하고 다 교류하고 있는 상태니까 어떤 사람은 스페인어 해, 뭐 어떤 사람은 뭐 중국어 해, 어떤 사람은 일본어 해, 어떤 사람은 프랑스어 해, 독일어 해,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아랍어를 해, 아니면 뭐 말레이시아어를 해. 그런데다가 우리나라에 뭐 어느 정도의 이제 기술적인 능력을 장착을 하면 그 나라에 가서 기술 선도적인 입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한국 사람 진짜 우수하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중간이라고 해도 해외에 나가서 잘 준비를 갖추면 우수한 사람이네? 선도적인 사람이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국가가 좀 더 이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체계적인 그 인재 개발, 교육, 뭐 그다음에 해외를 진출할 수 있는 이것들을 잘 준비해주면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다. 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미 그러고 있죠. 뭐 문화예술계나 뭐 그 연예계나 심지어는 영화, 드라마 아니면 뭐 음식 뭐 이런 것까지 막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게 다 이제 결국은 인적인 자원, 그 사람들이 각각 이제 어떤 능력, 근데 거기다가 외국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니네들이 한국말 배워가지고 우리한테 배워. 그렇게 오만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어. 한국어 플러스 외국어를 잘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제 그 파급력이랄까? 침투력이랄까? 그 사람들 그 문화도 좀 우리가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제국주의적인 확산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기여하는 훌륭한 홍익 인간의 민족이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무리 우수한 사람도 슬럼프가 있잖아요. 천하의 손흥민도 슬럼프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자기를 추스려가지고 슬럼프를 빠져나갈 수 있는 회복력 혹은 자기 복원 그리고 자기의 흐트러진 마음을 이렇게 참 잘 다스려서 위기 관리하는 능력 그것도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특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은 또 안 되죠. 지능이 있어야 돼요. 영재란 무엇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계에서도 되게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영재 혹은 지능 전문 학자 부류 중에서 손꼽히는 분이 미국 커네티컷 대학에 계신 렌줄리 박사라고 이렇게 보통 흔히 얘기합니다. 지금도 살아 계신데 그 양반이 말한 세반거리 모형이라는 것이 가장 이제 학자들 사이에는 가장 많이 통용돼요. 그러니까 지능 지수만 가지고 영재라고 하기는 어려워. 그러면 세 가지 정도가 다 갖춰져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과제 집착력이라고 얘기해요. 성공에 대한 강렬한 열정, 성취 동기,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과제 집착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창의력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틀로 보지 않고 새로운 틀로 딱 본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좀 결합이 돼야 진정한 영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뭐 말은 그럴듯한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창의력에 대한 평가는 되게 조금 모순적이에요. 창의력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발상을 하는 것,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요 잘못되면요 전통 파괴적 성향이에요. 야 뭐 이렇게 해. 팔을 뒤엎어버린 사람 왜 그렇게 해? 다 때려치고 그냥 내버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그게 이제 꼬맹이 때는 아이 귀엽네, 아주 생각이 뭐 참신하네. 그런데 이제 좀 중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혹은 이제 사회에 진출한 사람이 그따위로 얘기하면 이 자식 뭐야 이거. 도대체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틀이나 가치 체계나 아니면 관행이나 이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까불어대? 아주 불온하군. 이렇게 사실은 180도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창의력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뭐 그런 표현을 써요. 아, 뭐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어른이 되니까 점점 창의력을 잃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걔네들이 진짜 계속 그러면 뭐 사회를 혼란시키고 그리고 기존의 뭐 질서를 막 무너뜨리고 그리고 뭐 전혀 뭐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뭐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의력이라는 것을 과연 그렇게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창의력이라는 것은 두 분야가 다른 분야지만 양쪽에 대한 충분한 공부, 거기에 핵심적인 것들을 다 충분히 숙성시킨 다음에 그걸 결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분야의 것을 저쪽 분야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려면 이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 그렇다면 두 분야를 진짜 전문가 수준으로 키우려면 지적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그게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창의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평가하기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그런 아주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창의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한쪽에서 말했던 그 과제 집착력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노력하는 것도 자정이야 뭐 그런 얘기하고서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려면 이 사람이 강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어려운 일이고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막 밀고 나갈 수 있는 강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의지는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인생 경험도 분명히 작동할 테고 그리고 동인을 줘야죠. 동인을. 날 때부터 금수저 해가지고 뭐 대충 해도 뭐 항상 좋은 환경에 있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과연 그 뭐 만난을 극복하고 자기의 뼈와 살을 깎아가면서 밤잠을 안 자면서 그럴 이유가 있을까? 뭐 집은 가난하지만 아이가 재능이 있어. 그리고 우리 고생하시는 부모님 나중에 편안하게 모셔야 되겠어. 그러려면 내가 좀 열심히 해야지. 뭐 그렇게 작동이 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것도 수치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지적 재능, 지적 능력, IQ는 상당히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한 14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탄탄한 이론적 기반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있어요. 저만 해도 1년에 지능검사 뭐 700건? 600건에서 한 700건 한 것 같은데 이게 저만 그러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국내에도 굉장히 많을 테고 또 이게 웩슬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1년이면 몇만 건 시행되지 않을까? 쉽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역사가 한 70년 됐거든요. 웩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여 있고 그리고 버전이 벌써 이게 5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아용은 4판, 뭐 아동용은 5판, 성인용 4판 이렇게 판본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운 지능 이론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허술하지 않다. 그럼 객관적으로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장차 되게 한 뭐 20대 후반까지는 지적 역량이 계속 확대가 되니까 이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예측력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에 비해서 뭐 창의력이라든가 과제 집착력이라는 것은 아직은 수치로 딱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나오기에는 아직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많은 고지능, 영재라는 그 범위에 드는 부모님들을 만나면요. 반대예요. 우리 아이는 특별히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지능검사를 했더니 영재라고 그러는데 납득이 안 돼. 이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물론 이제 저한테 만나서 이제 뭐 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 의심도 해봤어요. 근데 안 그래요. 진짜 몰라. 우리 애가 영재라고 그러는데 난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능지수, 그러니까 웩슬러 기준으로 120 정도 되면 상위 10%거든요. 걔네들이 제일 좋아요. 한 반에 30명이다 그러면 3명 정도가 120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넘버 2, 넘버 3가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127 정도면 3% 나오거든요. 130이면 2%. 그러니까 2%에서 3%를 이제 학계에서는 보통 영재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걔네들은 안 좋아요. 그 안 좋은 이유를 제가 뭐 또 설명하려면 좀 얘기가 길어지긴 하는데 이 친구들은 일종의 바람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위 10% 애들은 20, 30% 빠른 발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10살 돼서 초등학교 3, 4학년 되면요.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얘네들은 4학년이나 5학년 정도 공부를 해야 배우는 게 있어. 근데 걔네들이 2학년, 3학년 교실에 있으면 지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명이 다 문제가 생기는? 아니에요. 제일 끝에는 얘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3명이 다 지루한데 그 아이가 제일 먼저 수업 태도가 무너집니다. 지루함을 느끼는 건 같지만 이 정도가 제일 심해. 그러니까 수업 시작한 지 벌써 5분도 안 돼가지고 하품을 한다든지 딴전을 피운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딱 수업 진행하면 딱 보이거든. 그럼 걔가 혼나지. 그러면 그 넘버 2, 넘버 3는 혼나니까 찍히면 안 되지. 자세를 바로 잡고 아닌 척 한단 말이죠. 싹 비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람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얘는 항상 어느 학년에 가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타격이 심합니다. 넘버 2, 넘버 3. 이 친구들이 꾸준하게 학교 생활을 아주 해피하게 아니면 아주 선생님부터 좋은 모범생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일 앞에 쓴 바람막이였던 아이도 뭐 어떻게 운이 좋아서 만약 어렸을 적에는 그 선생님의 집중적인 지적을 뭐 운이 좋아서 싹 피해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지루해도 지루하지 않은 척 연출을 잘해서 비껴간 친구들은 사실 되게 우수하게 좋은 학업 성취도를 볼 수도 있죠. 근데 꽤 많은 아이들이 거기 걸려 들어가가지고 망가져요. 근데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뭐 우리 아이가 영재인지 혹은 지능이 높을 것 같아서 왔다는 사람은 저한테 많이 안 오고요. 뭐 이게 지능검사 시행하는 곳은 뭐 생각보다는 많으니까 요새는 뭐 부모님들이 뭐 아이 하나 둘 키우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실제로 지능검사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분은 대부분은 아이가 학교 가기 싫대요. 심지어는 유치원도 가기 싫대요.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자꾸 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담임이 자꾸 전화해요. 좀 어디 가서 좀 알아보라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평가해보면 그런 애들 중에 아주 고지능인 아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2%, 3%를 넘는 아이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자꾸 이제 권하는 거지. 걔 보통 애가 아닌 것 같아. 거기 가서 한번 아유, 왜 그래요? 뭐 그냥 조금 말이 빠른가? 뭐 아니면 뭐 그 문자 터득이 좀 빠른가? 뭐 갑자기 뭐 지가 좋다고 영어에 대해서 샬라샬라 하고 아니면 뭐 숫자에 대해서 집착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그냥 평범하네요. 뭐 그러다가 이제 자꾸 여러 차례 권유를 받으니까 그럼 한번 알아나 볼까? 뭐 이래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수 120 정도 친구들. 그러면 거기는 학교 생활 잘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보기에도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바람막이 하고 있는 애들은 저 자식이 좀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의심을 받는 반면에 그 넘버 2, 넘버 3는 얘는 똑똑해. 그리고 지능검사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많이 검사를 받죠. 머리 좋대요. 뭐 그런 거로 이제 흐지부지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120만 돼도 기본적으로는 20% 정도 선행을 해줘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기죠. 자, 어떤 애가 1년, 2년, 3년을 선행했는데 곧잘 따라가고 완벽하게 그것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80%, 90% 부모들은 부럽잖아. 그러면 제가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니? 이렇게 몰아갈 수 있죠. 근데 그 문제가 있죠. 지능지수 100 전후에 뭐 앞뒤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학교에서 제시하는 커리큘럼이 딱 맞는 트랙이란 말이에요. 그 트랙을 쭉 쫓아갔을 때 사실은 학교 생활을 이제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대 해가지고 몰아가 버리면 걔는 당연히 수업분량이 생기겠죠. 아니면 어려운 걸 부모가 강요하고 학원이나 뭐 선생님들이 강요하고 무리한 과제를 풀어야 되고 그러면 애들 괴롭겠죠. 그러면 이 많은 아이들을 그냥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상황이 되니 이건 좀 문제다. 근데 이게 좀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스티그마 효과 혹은 뭐 인덱스 효과, 라벨링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해봤더니 100도 안 되네. 그럼 사실 100도 안 돼도 15% 정도 느린 수준은 그냥 정상 범위로 봐야 되는데 너 두 자리야 두 자리 이렇게 하면 애들한테 굉장히 모멸적인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능력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그걸 수치로 딱 해가지고 아이들은 꿈은 뭐 아예 싹부터 자른다. 아이들 그냥 머리가 나쁘니까 포기해. 뭐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곤란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도 지능검사 많이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엄마들이 알아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검사를 받으니까 학교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근데 이제 그렇게 검사 받으면 선생님들이 자기 이제 서랍에 다 받지, 결과를. 그리고선 오픈을 못 하죠. 그죠?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 딱지 효과 때문에. 아니지. 근데 이제 반에서 똑똑한 그 120 이상 나오는 3명 정도는 사실 뭐 얘기해도 괜찮잖아. 너는 머리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해. 뭐 그런 정도의 메시지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누가 그런 얘기 들었다 그러면 또 우리 애는요, 뭐 이런 또 그 일파만파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오히려 부담스럽지. 지능검사 하기가. 오히려 웃기는 게 학원에서는 마구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지능검사가 수많은 버전들이 있으니까 학원에서는 쫙 검사해가지고 똑똑한 애만 골라서 받겠다. 그것도 사실은 되게 이기적인 것 같아. 그 똑똑한 애를 맡아서 가르치면 훨씬 쉽겠지. 그리고 결과도 잘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잘 가르치는 거를 포장하기 좋잖아요. 좀 불합리한 구석은 있으나 그 뭐 또 그 사람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현실은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능검사는 수백 가지가 있어요.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개 정도를 추려서 표준검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표준검사.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웩슬러 검사, 뭐 카우프만 검사, 그 다음에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는 카텔이라는 검사가 또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지능검사는 프랑스의 비네 박사가 만든 검사가 있어요. 그거를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져갔어요. 터만 박사라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비네 시몬 검사를 딱 가져와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좀 더 연구를 더 해가지고 그게 스탠포드 비네 검사라는 것이 최초의 1대1로 진행되는 아주 정밀하게 지능을 평가하는 최초의 검사입니다. 그런 검사를 비롯해서 되게 10개의 검사를 표준 검사라고 해서 학계에서 가장 이제 공신력 있는 검사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검사들끼리 비교 검정을 해요.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 상관계수가 어느 정도 넘어야지 이제 표준 검사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검사마다 포인트가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웩슬러 검사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최신 버전에서 이걸 5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 이해 영역 해가지고 말하자면 의사소통 능력 혹은 어휘력 혹은 문해력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항목이 있고요. 시공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각적인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 공간지각력 이제 이런 걸 잘해야 나중에 중학교 가서 기하 공부를 잘할 수 있겠죠. 그런 시공간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유동추론이라고 그래서 정보 분석 내지는 논리적인 추론 능력. 이제 그런 것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기능적 지표로서 이제 기억력을 평가하는데 이건 이제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약간 단기 기억 비슷한데 사실은 단기 기억만은 아니고 순간적인 판단을 좀 섞어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좀 기능직 지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처리 속도는 단순 반복 작업을 짧은 시간, 되게 2분 정도를 주고 처리하는 속도를 봅니다. 그래서 2가지 지표는 약간 기능적 지표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단순 반복적이어서 사실은 훈련시키면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5가지로 나눠서 평가한 다음에 가중치를 둡니다. 말하지만 기능적 지표는 좀 가중치를 낮게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추론을 좀 깊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소검사들은 가중치가 좀 높아요.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전체 지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5가지를 우리가 다 두루두루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한 가지 지표 높은 아이들은 다른 지표도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부분이 쫙 깔린 애들은 사실은 다른 것들도 다 그 수준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그걸 우리는 풀 스케일 IQ라고 표현하는데 전체 종합 지수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IQ가 되는 거예요. 그 IQ가 상당히 재현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기에서는 어떤 애는 이제 기억력은 되게 강한데 뭐 처리 속도는 좀 떨어져요. 뭐 추론 능력은 강한데 시각적 패턴 읽어내는 건 좀 약해요. 뭐 근데 언어 이해는 되게 강한데 정보 분석 능력은 조금 아직 덜 개발.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차게 되면 되게 비슷한 발달 수준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종합 지표는 정말 재현성이 높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는 한 95%의 사람들이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아니면 뭐 30대, 40대 평가에도 거의 같은 지표가 나와요. 그게 좀 무섭죠. 한번 제대로 평가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정도의 발전 속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지적 능력을 확장 발전시킬 수 있어요. 이게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측력이 되게 뛰어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취학 아이들 평가해보면 얘 수능 보면 1등급까지 가겠네.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걸 절대화시키면 이제 너무 비교육적인 메시지죠. 승부 났어. 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얘는 승부 났어. 얘는 실컷 놀다가도 저기 갈 거야. 뭐 이런 메시지가 되니까 그걸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근데 저는 이제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거 그렇게 만만히 볼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검사자가 하고의 이제 피검사자하고의 호흡이랄까? 케미랄까? 이게 좀 맞아야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지능 검사는 아이가 갖고 있는 지적 잠재력을 최대한 표출시키도록 도와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끌어내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특히 미취학 애들 잘 유도해서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도록 유도를 해야죠. 매뉴얼에서 이걸 라포를 형성하세요.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호적인 느낌. 내가 너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자. 뭐 이게 아니라 앞에 선생님하고 재밌는 퍼즐을 막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재밌게 풀어. 이런 느낌으로 하라고 이제 매뉴얼에서 되고 있는데 난생 처음 보는 선생님하고 그게 잘 되나? 그러니까 이제 경험치도 필요하고 이 웩슬러 검사의 취지를 잘 이제 깊이 이해한 검사자가 잘 유도를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상방 경직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과대평가는 안 돼요. 얘가 아무리 잘 유도해도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거는 다 보이죠. 그리고 검사자가 비슷한데 맞게 해줘.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얘가 제대로 문제를 이해했고 충분히 이건 이해한 상태에서 대답한 거야. 그랬을 때 점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면 잘했어. 하지만 이제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한계 검증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는 대여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게 과대평가는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저평가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검사자가 이런 거지. 점점 어려운 거 하다가 여기 딱 부닥쳐. 그럼 뒤에 가면 못 풀잖아요. 그러면 애가 두세 문제 못 풀면 이 시험 망쳤네. 그렇게 애가 느낄 수 있잖아. 그거를 잘 방지하는 기법이 필요해. 너는 6학년 형아보다 더 잘했는데. 자, 이제는 또 다른 거 해보자. 뭐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잘 풀다가 뒤에 진짜 중학생이 못 푸는 문제를 얘가 못 풀었다고 해서 그럼 다음 검사? 이러면 어떻게 해요? 시험 망쳤네. 근데 그거를 10고비를 넘어야 돼. 그러다 보면 한 서너 고비 넘으면 또 나를 속여 먹으려고 또 쉬운 걸 하다가 또 어려운 문제 내고 내 시험을 망치려고 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럼 안 해. 몰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저평가 되는 거죠. 실제로 시험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릴수록 그럴 수 있죠. 초등학교 중간 정도 되면 아는데 모른다고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게 어린애들은 싫어요. 안 해요. 이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이렇게 추슬려 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이거를 잘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는 될 수 있으나 과대평가는 안 된다. 그거는 뚜렷합니다. 근데 느낌이 있지만 느낌을 가지고 얘 영재 같아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걸 당연히 이제 평가 작업을 거쳐서 그러면 뚜렷하거든. 이런 문제도 풀어 하는 것들을 그냥 어렵지 않게 탁 풀거든. 그러면 이제 객관화 되는 건데 그래도 그냥 테스트 시작하기 전에 애가 딱 들어오는 거 딱 보면요. 일단은 지수가 높게 나오는 애들은요. 눈빛이 되게 강해. 잘못하면 이제 선입관이 되는데 뭔가 이렇게 또렷한 느낌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빛도 그렇고 말하는 태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벌써 이렇게 어려도 그런 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한 지수 나오는 애들은
자기 나이 또래 그런 표정이야. 근데 얘네들은 아주 애가 반짝반짝하고 귀엽네 하는 느낌도 있지만 어찌 아직 당돌한데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신기하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긴 하지만 그런 느낌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평가해봐야 돼. 근데 이게 10가지 소금사를 쫙 하다 보면 실제로 놀라울 정도로 정말 이건 대학생들도 대답을 잘 못할 만한 문제인데도 뭐 거침없이 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소금사에서 한 서너 개 이상의 그런 게 탁 나오면 얘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아직 미개발된 영역들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지표는 실제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검사가 원만하게 혹은 이제 만족스럽게 진행되면 자기 능력 다 보여주거든요. 그때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는 좀 아무래도 학업 강도라든지 이게 좀 다르니까 그걸 좀 얘가 이 정도로 실제로 비슷한 지표가 해서 이 정도 공부해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하지면 그럼 좀 더 공격적인 공부를 해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 지수가 그게 안 되는데 부모의 욕심만 가지고 무리한 선행을 한다던가 과도한 이제 학업을 강요하는 것은 본인한테도 그렇고 부모 입장에서도 뭐 막 미는데 성과가 안 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좀 2번 정도 평가하는 게 좋다. 그렇게 보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좀 유아용은 뭐 굳이 하지 말고 아동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제가 좀 의견을 바꿨어요. 어떤 애는 사실 조기 입학하는 게 더 좋아요. 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학업이 심심하다든지 또래 관계가 원활하든지 이런 부작용이 너무 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 조기 입학을 고려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부모들이 무슨 조기 입학까지 유난을 떨어요. 뭐 이런 그 편견이 있으니까 안 했지. 근데 한 4, 5년 사이에는 적어도 제 상담을 받은 분들은 과감하게 조기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한 30가족, 40가족들은 조기 입학을 결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기 입학한 이제 네트워크들이 벌써 이제 꽤 진행이 됐죠. 그러면 확연해요. 고지능인데 조기 입학한 아이들은 학교 생활 적응이 훨씬 원활해요. 근데 그냥 뭐 그렇게 유난을 떨어 하고 제 나이에 보낸 애들은 각종 어려움이 있어요. 부정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그러면 이건 꼭 필요하네? 그래서 이제 자꾸 조금 더, 그러니까 애가 좀 보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으면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게 조기 입학을 하려면 만 4세, 5세 때 해야 되거든. 그럼 유아용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평범한 아이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는 잘 못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나이에 맞춰서 이렇게 뭐 말하자면 뭐 이렇게 뭐 쓴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뭘 말을 많이 해든지 그런 검사는 유아용에서는 없습니다. 뭐 그림이나 뭐 장난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뭐 무난히 할 수는 있으나 평범한 친구들은 검사해도 뭐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얘가 좀 다른데 그리고 뭔가 원에 가기 싫어요. 원 선생님이 얘 좀 다르게 어려워요. 아니면 뭐 어디 똑똑한 것 같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다. 4세, 5세 전에. 그러니까 4세 0개월부터 4세 11개월 사이는 그런 아이들은 좀 해보고 지수가 실제로 125, 130이 넘어가면 조기 입학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반론이 많을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거는 제가 그냥 뭐 제 생각만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미국 쪽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그 고지능 아이들이 조기 입학했을 때 훨씬 최종적인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점에서의 그 학업 성취도, 교우관계, 선생님 평가, 또래 평가, 심지어는 리더십까지 훌륭하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이가 좀 다르다 싶으면 조금 서둘러서 유아형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막 지능 이론이 막 발달하다 보니까요. 생후 15개월짜리도 평가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있는지. 베일리 유아 발달 검사라는 게 있어요.
15일, 생후 15일은 갓난쟁이도 엄마가 안고선 검사할 수 있어요. 발달 정도를 검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걔한테 뭐 질문을 하고 답하고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이제 아이를 이제 어머니가 안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 앞에 여러 가지 장난감이라든지 도구들을 쫙 늘어놓고 아이의 반응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아용 검사는 생후 30개월, 2년 6개월부터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도 사실은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베일리 유아 발달 검사는 고지능 아이보다는 사실은 발달장애 아이들을 조기에 디텍트, 찾아내는 효과가 있어요. 얘가 물론 어리긴 하지만 이 정도는 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조기 발견해서 조금 그걸 완화시키는 적극적인 조치를 열어줍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뭔가 좀 이상한데? 싶으면 사실 그 베일리 유아 검사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얘가 실제로 발달이 대단히 지체되고 있다는 게 발견되면 도와줄 수 있거든요. 도와줄 수 있으면 정말 이제 뭐 학교 가서 영 뭐 못 쫓아가요.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30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이제 오히려 발달 지체의 위험성을 이제 미리 평가하는 수단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만 4세 정도에서는 이제 조기 입학 가능성을 위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 번, 뭐 졸업 전에 한 번 정도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성인들도 검사를 받아요. 그렇죠. 그 향후 아이한테 어떤 학습을 시켰느냐, 어떤 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냐는 사실은 10%? 지나쳐도 뭐 15% 이상을 넘어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8, 90%는 선천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뭐 그게 좀 애매하죠. 애매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부모의 DNA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DNA는 그것도 한 10%, 20% 선. 저는 이제 발육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60, 70%는 아이의 발육이다. 부모님이 전혀 뭐 평범하거나 아니면 별로 공부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주 우수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도 봤고 반대로 엄마 아빠가 다 의사예요? 뭐 엄마 아빠가 다 변호사예요? 교수예요? 뭐 그런데도 평범한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아마 통계를 하면은 추세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뭐냐? 발육이다. 발육이면 그럼 얘가 뭐 잘 먹고 키가 크고 운동도 잘하는 애가 공부 잘하느냐? 그런 추세는 또 있어요, 실제로. 신체 발육이 좋은 애가 이 정신적인 능력의 발육도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는 선이 있지만 결정적이지 않다.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실제로 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발육이 좋은 사람이 전반적으로 지적 능력도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상관계에서 아주 깊진 않다. 그럼 도대체 뭐야? 뇌신경계 전반적인 발육이 결정적인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뇌신경계를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런 질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게 연령대나 시기별로 다르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적에는 사실은 산모의 건강, 그 다음에 영양 공급, 그 다음에 질병으로부터 이제 위생적인 상황, 그런 게 결정적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이 개발도상국의 아주 형편없는 나라에 사는 산모가 막 테러의 위험에 시달려. 깨끗한 물을 못 마셔. 제대로 먹을 걸 못 먹어. 당연히 애들이 지적 능력이 굉장히 저하된 상태로 태어나죠. 근데 이게요, 사람의 이 인체력이 굉장히 신비해가지고 태를 둘러싸고 있는 게 안전장치가 4중, 5중, 6중 굉장히 엄중해요. 그래서 상당히 환경이 안 좋아도 다 그걸 프로텍트해. 근데 최소한의 영양 공급은 돼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의 이 안정적인 생활은 확보. 그러면은 좋다는 거지. 그 최상이라는 거지. 근데 무슨 산소 공급 같은 것도 상당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이제 산모가 담배나 피고 술이나 마시고 뭐 약간 향정신성 뭐 이런 거 하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그런 짓만 안 하고 정말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좀 편안한 상태에서 뭐 깨끗한 환경에서 있다 그러면 그게 최상이다.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은 없지만 망가뜨리진 않을 수 있죠. 그게 첫째고. 자, 태어난 아이들은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막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고 무슨 사서삼경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만 2세, 만 3세 여기까지는 사실은 스킨십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정서적 안정 그리고 아이가 발육이 원활하게 이어졌으면 잘 먹여. 아이 뭐 이렇게 영양이 부족할 정도가 아니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스킨십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가 어떤 뭐 울고 뭐 칭얼대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잘 달래주고 그 다음에 깔깔깔 웃게끔 잘 해주고 뭐 그런 스킨십 그리고 표정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제 그 부모들의 이 아이에 대한 반응에 대한 적절한 대응 이런 것들이 결정적이다. 그 다음에 4세 이후에는 교우관계라든가 체험학습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야말로 앉아서 막 문제를 풀고 아니면 깜지를 만드는 거지. 이런 거는 사실은 나중. 아니면 아주 결정적인 입시고 짧은 기간, 뭐 6개월, 1년 사이에 중요한 것이지 학습 효율에 있어서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것보다는 이제 폭넓은 독서, 그리고 상당히 이제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가지고 막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학습 경험, 그럴 수 있는 어떤 교감의 영감을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렇게 시기별로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걸 뒤집어서 영재인데 영재가 우리 이제 제가 멘사에서 만난 친구들처럼 사실은 8, 90%는 미성취라고 봐야 되거든. 이 친구들 분명히 지적 특성은 강한데 뭐 아니 그거에 비해서 얘가 왜 이거밖에 안 됐지? 물론 나중에 학교는 잘 못 나왔을지 모르지만 프로게이머 뭐 하다가 뭐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돼서 뭐 1년에 몇 억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그것도 성공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대부분은 좀 더 지적인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포지션을 잘 가서 정말 뭐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뭐 세계에 뭐 기여할 수 있는 뭐 그런 인재가 되면 좋겠잖아요. 뭐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으로 하는데 세 가지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영재 교육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어려움은 첫째는 커리큘럼이 안 맞아요. 얘네가 20%, 30% 이상 차이가 있는 아이들인데 일반적인 학교 커리큘럼을 갖다 들이대면 좀 곤란하다. 그러면 사교육을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일반적인 사교육은 당연히 안 맞죠. 사교육은 학교 교육에 대한 보충이에요. 그리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그런 장치란 말이죠. 그럼 얘네들은 20%, 30% 정도를 뛰어넘는 아이들인데 일반적인 학원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한 1년 정도 선행시켜주면서 막 생색을 내. 그리고 막 반복 학습을 시켜. 자,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느끼는 건 지루한 학교 수업을 연장하는 것밖에 안 돼. 그리고 또 반복이야. 거기다 숙제까지 하라고 그래. 학원 숙제도 엄청나게 주잖아요. 그럼 공부를 잘 시키는 게 아니라 공부에 아주 질려버리게 만든 거예요. 아예 그런 아이들은 이제 말하자면 아카데믹한 커리어 패스에서 퉁그러져 나와가게 이제 만들어버리는 이거는 백희무익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교육은 아니고 그것보다는 자기주도적인 독서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우관계예요. 애들이 아니 얘네들이 왜 이래? 2년 전에 3년 전에 나 졸업한 행동을 막 하네. 아 유치 짬뽕이네. 그리고 내가 뭔가 새로운 뭐 단어를 배웠어.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해서 난 재밌다고 막 떠들어대 애들이. 아 난 재미없거든. 아 머리 아프니까 저리 가. 넌 입만 열면 공룡 얘기하고 입만 열면 행성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재미없어. 얘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니 새로운 걸 했으면 그걸 공유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받아주는 친구가 없어. 그럼 학교 다니고 싶겠냐고. 그거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모아놓으면 잘 놀거든요. 저는 사실 그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영재교육의 우선순위 넘버원은 물론 이제 그 커리큘럼을 잘 조정하는 것은 사실은 가정 차원에서 부모 차원에서 자기주도적인 독서 활동을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교우 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이 없으면 이런 커뮤니티가 안 생겨났겠죠. 근데 인터넷이 인프라가 되니까 이런 커뮤니티가 생겨났어. 그럼 이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여기서 비슷한 아이들을 모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재밌습니다. 아이들이.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인데 그 역을 외우는 게 재밌대. 아 이건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 공룡 이러면 200개, 300개를 꿰요. 어떤 애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그걸 끝나게 뭐 라리가, 이탈리아 라리가, 뭐 독일 분데스,
거기 그 유럽의 그 유명한 그 축구 리그의 선수 이름을 200명, 300명을 외우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딱 떠들어. 심지어 야 이거 누구 여자는 누구의 애인일까? 뭐 누구의 부인일까? 그것까지 맞춘 애가 있어요. 그걸 아니 초등학생이 그런 거를 어떻게 외우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그 재밌으면 외운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모아주면 신나게 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아니 쟤는 천하에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그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든지 말이야. 응? 영어 단어를 외우든지 아니면 뭐 연산 연습을 좀 하지. 그런 건 하나도 재미없고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때를 쓰면서 안 하면서 시험 문제에 절대로 나오지 않을 저런 거는 저렇게 몇 시간, 몇 날, 며칠, 경우에 몇 년을 그걸 파고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끼리 모아주면 정말 그 얘네들한테는 그게 뭐가 재밌어 싶은 게 정말 행복한 유년 시절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됩니다. 그런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의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그 정체성이라는 게 나는 머리가 좋고 나는 공부 잘하는 애야. 그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되면 안 되고 내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줬어. 아니면 내 친구들과 진짜 신이 나게 뽕을 빼게 놀았어. 이게 아이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다. 그 바탕이 만들어지면 아이의 지적 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놀라울 정도의 지적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그걸 믿고 가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부모 역할입니다. 부모 역할. 부모들이 되게 혼란스럽거든. 아니 얘가 머리가 좀 빠른가 좋은가 싶었는데 이 고집이 세거든.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하거든. 그게 혼란스럽다는 거지. 말 더럽게 안 들어. 지가 좋아하는 거는 아무리 말려도 뜯어 말릴 수가 없고. 야 이게 좀 너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거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해. 죽어도 안 해. 이게 되게 어렵죠. 그리고 어떤 때는 되게 똑똑하거든요. 어떤 때는 애가 영 맹하고 그리고 뭐 뭘 자꾸 잊어버린다든지 뭐 정신을 못 차리고 항상 뭐 딴 생각하고 있고 그게 되게 혼란스럽죠. 그리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애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애는 애라고. 근데 머리는 분명히 좋아. 지적 특성은 강해. 그러면 이게 어떤 때는 애고 어떤 때는 어른이고 되게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소위 매뉴얼, 교본, 텍스트에는 뭐라고 두 가지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린애니까 어린애로서 이렇게 적절한 케어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하지만 지적 특성은 되게 빠르다는 걸 인지하시고 그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노력은 또 어른 못지않게 사실은 공급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뭐 이중의 부담이지. 가랭이가 찢어지네. 그렇게 교과서대로 하려다 보면 애가 지가 불리하면 애기야. 나 애기인데 이런 거 못해. 지가 유리하면 나 애기 아니야. 그런 건 그게 너무 시시하니까 이런 거 해야 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되게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잘 양육도 어려워. 얘들 잘 대응하려면 훈련이 돼야 돼. 그리고 이 아이의 특성을 좀 알아야 돼. 일반적인 양육 지침으로는 전혀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고 다른 사람 말 듣고 야, 애가 그럴 땐 이렇게 좀 해봐. 한번 혼 좀 내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 훌륭하게 영재성을 잘 보존하면서도 그리고 뭐 균형 잡힌 행복한 유년 시절을 우리가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교육의 민족 유튜브 채널에 초대받아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새로운 분들한테 좀 다소 다른 데에서는 좀 듣기 힘든 아니면 뭐 내 상식과는 벗어나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아이들은 좀 특수한 아이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아주 희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아이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다고 좀 약간 생각이 드시면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실 걸 제가 적극 권해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뭐 저는 뭐 최상위 뭐 0.몇 %, 1% 되는 애들만 상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검사 받는 친구 중엔 정말 평균인 아이도 있고 평균이 안 되는 아이도 실제로 옵니다. 그러면 제가 해드릴 말씀이 항상 있더라고. 워낙 이제 많은 가족들을 만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10이면 이렇게, 120이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최상이에요. 뭐 그렇게 해서 상당히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서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객관적으로
지능 검사라는 툴을 통해서 평가해 보는 것이 결코 돈 낭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